자, 그럼 3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기역, 종묘입니다. 종묘. 자, 그래서 이제 기역, 종묘. 그 다음에 니은,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저. 니은, 고인돌 유저. 자, 그리고 디귿, 조선 왕조 실록. 그리고 리을, 직지심체 요절. 자,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과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자, 기역은 종묘죠. 종묘. 자, 왕과 왕비 위패를 신주라고 하고 그 위패가 모셔진 것이 바로 종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알 거는 뭐냐. 그럼 이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예절을 해요. 그게 바로 종묘 제례고 그때 언제 음악이 펼쳐지죠. 에잉 하면서 음악이 펼쳐지면 그게 바로 종묘 제례악입니다. 이 두 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무형유산이죠. 자, 1번. 기역 맞습니다. 니은. 고인돌,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이다.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을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조선왕조실록. 태조에서 철종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은 물어봐요. 태조부터 순종까지를 기록했어야죠. 왜냐? 마지막 왕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기록유산인데 고종과 철종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조선왕조실록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고종하고 순종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이제 일제 간섭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뭐랄까 한마디로 좀 각색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부터 철종까지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편년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했다. 맞죠. 만약에 기전체라 이렇게 썼으면 틀리죠. 자, 그래서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였다. 뭐를? 직지심체요절을. 말도 안 되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건 외규장각 문서입니다. 외규장각 문서고 대부분이 의궤입니다. 의궤. 조선왕조 의궤. 그래서 직지심체요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직지심체요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직지심체요절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현재 기록상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 오래된 금소 활자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하는 그러한 기록유산이죠. 현존한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그리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되었었고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있다. 그럼 틀립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이때 약탈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9세기에 프랑스 수집가가 이거를 가져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약탈당한 거는 외구장각 문서, 의궤, 대본이 의궤인데 이걸 약탈당했던 거고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프랑스 수집가가
수집해서 가져가서 현재는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대로 그럼 여기까지 3번 해설을 마치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단순히 문제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떠한 게 중요한지까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됐던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동통보 나왔습니다. 공부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게 어느 왕인가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지문에서 그걸 알아챈 분은 공부 양이 꽤 많은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못 알아채도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음병이 나왔어요. 이것도 모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공부 안 한 겁니다, 솔직히. 음병, 은으로 만든 병, 그걸 화폐로 썼다. 이거는 고려시대 숙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숙종 때. 고려 숙종. 주전도감, 주조, 전, 돈을 만드는 그런 임시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화폐를 찍어냈던 고려시대의 숙종. 그 당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은병, 몰라도 또 활구. 한마디로 넓은 활. 입구가 넓어요. 그래서 활구라고도 불린다. 은병. 이 정도 되면 고려 숙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옳은 것을 찾아야죠.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했다. 자, 이거는 조선 후기의 상황입니다.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제한하였다. 시전상인에게 어떻게 보면 시전상인은 허가 맡은 상인이죠. 그리고 이런 금난정권을 줬던 거는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인데 금난정권을 제한하였다.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전상인은 허가 맡고 장사를 해요. 근데 조선 후기에 난전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난전이란 건 뭐냐? 난잡하게 펼쳐놓고 물건 파는 거야. 시전상인은 허가 받고 세금 내고 물건 파는데 난전은 난잡하게 물건 펼쳐놓고 파니까 시전상인 불만이 많죠. 그래서 시전상인한테 부여했던 게 뭐냐?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죠. 금난정권. 자, 이랬던 이 시전상인들이 너무 포악성이 심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막 떡볶이 아줌마 막 구청 직원에 가서 막 패대 치고 다 집어 던지고 막 짓밟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냥 난전 상인들 보면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난전 상인들은 가장 사회 밑바닥 싸움인데 그래서 이 금난정권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정조 때 신해통공이라는 걸 내려서 이 금난정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선 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3번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의 관형상점을 두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대도시에 주점, 다점의 관형상점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화폐를 발행해갖고 유통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화폐는 잘 유통이 됐다 안 됐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물어본다면 그럼 조선 후기에는 화폐가 많이 유통됐냐? 화폐가 많이 유통됐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립니다. 조선 후기에 가야지 화폐가 널리 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그럼 이쯤 화폐는 어떻게 유통이 되냐? 주점, 다점 등 관형 상점에서나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죠. 그리고 4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거는 뭐 신라시대 얘기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동통보만 나왔다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은병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는 조선시대였고 4번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3번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다음 메뉴에서 보여주는 경제활동. 또 경제가 나왔네요.
조선 전개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전개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신의 간발차고 페랭이스고 꽁무니의 집신차고 쭉 가다가 우린 여기 장돌뱅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상. 한마디로 보부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부상. 자, 보침 장수, 등짐 장수 합치는 거죠. 자, 그리고 손잡고 보부상들끼리 서 만나서 이제 반갑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음에 저 장에서 다시 보세. 장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설시장이 아니라 며칠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시장. 이걸 우린 장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시를 더하면서 보부상은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일마다 열리면 5일장이라고 하죠. 장시 중에 가장 이제 빈번한 게 5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선 전개의 모습이다. 이 장시가 활성화된 건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지만 조선 전개에도 이미 장시는 나타납니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15세기에 장시가 출현을 하죠. 장시가 출현을 하고 어디서 제일 먼저 출현하냐? 전라도 지방에서 제일 먼저 출현하고 이때는 장문이라고 불렀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장시 문제 웬만한 거 나와도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점차 확대되었다. 이건 당연하죠. 장시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시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계속 장시는 확대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1번 맞고요. 2번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급 제품을 판매했다. 정확하죠. 이 장시를 활성화시킨 게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보부상들이었죠. 자, 그리고 3번 정부가 조선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자, 조선통보 자,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몰라도 됩니다. 당황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자, 세종 때 발행한 화폐인데 유통시킴으로써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뭐예요? 언제 문제를 잘 봐야 돼. 조선 전개 경제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조선 전기까지 화폐는 유통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됩니다. 조선 후기나 돼야지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죠. 그것도 조선 숙종 때나 돼야지. 인조나 효종 때도 상평통보는 주조는 했지만 유통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조선 후기 숙종 때나 유통이 되는데 여기 딱 나왔어요.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했다. 세종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자, 4번.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조선통보, 세종 때 만들었던 조선통보 모르더라도 너무 결정적으로 뒤에 조선전개 화폐 유통 활발했다. 이건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6번입니다.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기구가 뭐냐? 이거 난이도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여기까지 보면 모릅니다. 다. 웬만해서 이거 갖고 딱 여기까지 왔는데 아는 사람은 진짜 근현대사 연구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힌트는 뒤에 있거든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포인트. 총재는 영의정 김홍지. 이게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영의정 김홍지. 이 경하고 부총재는 내화문 독판으로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영의정 김홍집이가 가장 결정적인 힌트예요. 김홍집. 이번에 주목해야 되는데 김홍집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영의정이자 최초의 총리입니다. 1894년에 일본이 동아 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친일 내각을 세우죠. 그리고 야, 우리가 개혁을 추진할게 하면서 세운 게 바로 뭐냐? 군국기무처예요. 군국기무처. 그리고 여기에 총재가 바로 마지막 영의정이 김홍집이 되는 겁니다.
고로 군국기무처에서 그러면 뭐를 했냐? 계엄령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합니다. 1차 갑오개혁. 여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자, 일단 지문에서 뭐를 얘기하는지를 일단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겠죠? 보기도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얕게 하신 분은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은 구분을 해. 근데 문제는 갑오개혁도 두 번 있어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 이걸 구분하는 사람이 물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1차 갑오개혁이라는 걸 명심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죠. 보기가 뒤에 나오면은 어떻게 써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 군국기무처였고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기구는 군국기무처였고 개혁은 1차 갑오개혁이다. 여기까지 알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딱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1번 은본위 화폐제도를 실시하였다. 자, 여기서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은본위 화폐제도를 실시하였다. 2번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양전사업 실시하여 지혜를 발급했다. 4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였다. 자, 일단 답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1번이 맞습니다. 은본위 화폐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면 은을 기준으로 화폐제도를 실시하는 게 있는데 금본위 화폐제도를 실시하는 게 또 언제냐 물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럼 금본위 화폐제도는 언제 실시하냐? 금본위 화폐제도는 1905년에 재정검으로 들어온 일본인 메가다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바로 금본위 화폐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1차가 볼 때 은본위 화폐제도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2번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이건 바로 흥성대원군 때 얘기입니다. 흥성대원군. 자, 이건 배경 설명하자면 이 흥성대원군이 집권함으로써 세도정치는 끝이 납니다. 근데 세도정치 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기관이 뭐였냐?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이 비변사의 그 세도정치 안동 김씨가 높은 직을 다 차지하고 여기에 다 모여서 모든 일을 다 결정을 했던 거죠. 군사, 행정 모든 거를. 그래서 이 비변사를 없애기 위해서 원래 행정기능은 다시 의정부에, 그 다음에 군사기능은 삼군부에 넘기면서 비변사는 해체하게 됩니다. 고로 2번은 흥성대원군 때 얘기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밭을 측량하는 사업 이런 거는 여러 번 있었지만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게 포인트죠. 지게. 지게란 건 이제 토지 소유 증명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게를 발급한 거는 자, 대한제국 때 개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광무개혁이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리죠. 그리고 4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였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갑오개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2차 갑오개혁이라는 거죠. 2차 갑오개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1차와 2차 갑오개혁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2차 갑오개혁의 특징을 좀 잘 잡아두시면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개혁의 특징은 자, 8아문을 7부로 바꿨고 그 다음에 포인트만 몇 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몇 도였었냐? 8도였었어요. 근데 이때 23부로 바뀝니다. 2차 갑오개혁 때. 그리고 광무개혁 때 13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여서 지방관, 수령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1차하고 2차 구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